여러 시중은행들한테 그 자금 마음대로 현금 많이 가져가세요라고 얘기한 거고 많이 꿔주세요. 실물 투자를 가지고서 자금을 수요하는 그 투자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금리 낮추고 돈 많이 풀어봐야 이거는 줄로 미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이 발표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 자, 과연 중국 경제 다시 살아나는 것인지 전망과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그 인간 사는 동네 다 비슷하구나 싶다가도 중국을 보면 좀 약간 딴 세상 같기도 하고. 역동적이죠. 네, 참 거의 죽어가는 듯 하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 사람들이 이게 한 방이 터져줘야 된다라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런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니까 많은 투자자들이나 뭐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은 다 환영을 하죠. 네. 환영을 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다음에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그래요. 너무 늦어서 그런지 형식 자체를 아주 파격적으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 그러니까 중국은 인민은행 총재죠. 그렇죠. 그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보통 이런 중앙은행 총재는 물가 안정이 목표인데 뭐 부동산 경기 살리고 증시 부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 어느 나라든 중앙은행이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은 물가 안정이니까 대부분 금리를 어떻게 조정하겠다 여기에서 보통 발언이 멈추는 게 이 상례인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명백한 증시 부양책하고 심지어 명백한 부동산 부양책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한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가 나와서 쭉 얘기를 하고 그 금융 당국의 수장들을 대동하고 나와서 얘기한 걸로 봐가지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급박한 게 아니냐, 이걸 반영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도 시장에 확실히 효과는 있었어요. 그 상하이 선전 지수 거기서 시가총액 300위를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CSI 300 지수라는 게 하루 만에 막 8.5% 폭등하고. 그렇습니다. 중국 지수 보니까 마치 우리 코스닥 시장의 개별 종목 지수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어떤 대책이 이런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세요? 그 뭐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중국 중앙은행 총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RRR이라고 이제 보통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들의 지급 준비율, 그러니까 중앙은행에다가 현금으로 예치해야 되는 돈의 양을 줄여주겠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돈. 그렇죠. 그걸 0.5%포인트를 줄여주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럼 그 남아도는 현금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은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RRR을 갖다가 줄여주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자금이 증시로 유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책금리 부분에서도 이거를 낮추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게 하나만 있어도 지금 주식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겹치게 되니까 주식시장은 당연히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측을 하기를 지금 그 RRR, 그 지급준비율을 갖다가 0.5%포인트 정도로 만약에 낮추게 되면은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게 될 돈이 5천조 위안에서 뭐 1조 위안 정도가 아닐 것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 밀려 들어오게 될 테니까 시장으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아주 펄쩍 반응을 보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중국의 인민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주식하세요. 우리가 돈 빌려줄 테니까 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시중은행들한테 그 자금 마음대로 현금 많이 가져가세요라고 얘기한 거고 많이 꿔주세요. 그러다 보면 그 자금들은 당연히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했던 그 골드만삭스도 이번에 아주 파격적이다라고 평가를 했고 또 일부 헤지펀드들은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아무 종목이나 사라 막 이런 의견도 내고 과연 이런 증시 상승이 계속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소한 당분간 다시 말해서 한 10월, 11월 정도까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 갈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올해를 넘겨서 내년까지 갈 것이냐 이거는 실물경제, 산업경제에서의 소비자 심리라든가 실물 투자 심리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회복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만들어졌다. 지금 그 주식시장이 몇 달째 굉장히 이렇게 아래로 처박히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마 중국에 투자하시고 있는 분들은 아마 피가 마르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그런 상황은 지금 모면을 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노골적으로 부동산 쪽을 갖다가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게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저도 이번에 중국의 예. 정책이 효과를 가지려면 예. 금융 정책만으로는 안 되고 예. 사실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없으면 저는 이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죠. 다행히 그게 나왔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여전히 그 금융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간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받을 사람 말고 이미 받은 사람을 신규 투자, 소급 적용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신규 대출 말고 지금 이미 받은 그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자를 물고 있으니까 요거를 0.5%포인트 낮춰주겠다라고 하는 조치도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조치가 그 큰 도시들에서는 두 번째 집을 살 경우, 다시 말해서 다주택자죠. 그러니까 집을 하나 있고 두 번째 집을 또 살 때는 이거를 전액을 이렇게 많이 대출을 다 많이 받을 수가 없고 최소한 25%는 우리말로 하자면 계약금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요구 액수가 25%였는데 요것도 15%로 대폭 낮춰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집사란 얘기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중국 경제 전체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했고 소비자들 또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잠식시켰잖아요. 네. 그걸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말씀하신 대로 한 2016년 이후로 계속 부동산 붐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조치를 해왔었고 작년 올해 해가지고 너무 부동산 부분에서의 침하가 심하니까 이 속도를 낮춰보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절박한 조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나 투자자들에게 어떤 그 위축된 자신감을 불어넣으려면은 사실 이런 어떤 돈 풀기 정책이 유효하죠. 하지만 이렇게 뭐 대출 금리 깎아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을 좀 투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뭐 대안도 좀 나왔습니까? 예, 정확한 부분인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금융용어로 금융재정론에서 그 줄로 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 좀 이상하죠? 줄로 민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는 밀리나요? 건데 막대기를 안 밀리죠. 밀어야죠. 당연히 안 밀리죠.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봐야 그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소비자도 투자자도 지금 겁을 집어먹고 지금 꿈쩍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중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것처럼 금리 낮추고 돈 많이 꿔가세요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꿔가느냐? 안 꿔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지난 8월입니다. 지난 8월에 그 중국의 금융기관들이라든가 그 투자자들이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느냐, 실제로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으냐를 조사를 해보면은 실물 투자를 가지고서 자금을 수요하는 그 투자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금리 낮추고 돈 많이 풀어봐야 이거는 줄로 미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현실에 별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밀 때는 줄이 아니라 막대기를 써야 되겠죠. 그게 지금 방금 제가 언급하신 대로 재정 지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 푼대요? 정부에서는? 이게 이제 푼다라고 하는 얘기도 아직 아주 확실한 건 아닌데 9월 마지막 주입니다. 9월 26일, 27일에 그 로이터 통신 쪽의 보도에 따르면은 중국 공산당 안에 이 정치위원회가 있죠. 정치위원회 내부에서 이거 해야 되겠다. 정부도 그 재정을 풀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빈말은 아닐 것 같고 풀기는 풀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정부가 풀겠다라고 하는 돈의 규모도 상당히 실망스러울 정도예요. 대략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얘기 나온 걸로는 1조 위안, 그러니까 2조 위안 어치의 그 국채를 발행을 하겠다. 2조 위안의 돈을 조성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제 기억에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 중국에서 약 한 4조 위안 정도 풀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당시 GDP 대비 한 12% 정도는 됐는데 1조 정도면 글쎄요. 지금 GDP 기준으로 하면은 훨씬 그 비중이 훨씬 적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2009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였는데요. 2009년 당시에 서방에 있는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경기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을 적에 중국만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있었는데 그거는 굉장히 강력한 부양 정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숫자대로 4조 위안을 그러니까 그 당시 GDP 크기의 12%에 해당하는 4조 위안 정도를 조성을 했는데 지금 15년이 지나서 GDP가 훨씬 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2조 위안이라고 하면 그 한 1.5%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서 과연 경기 부양이 되겠느냐 이런 회의론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뭐 1조가 됐든 2조가 됐든 어쨌든 돈을 풀어도 그 돈을 받아서 쓸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과연 지금 중국 인민들이 그 정도의 소비 여력이 되느냐? 아마 그 돈을 대출받아서 다시 저축할 것 같은데요. 요즘 막 저축률 비교하는 뭐 그런 뭐 게임도 있대요. 워낙 코로나 때 호되게 당해서. 그렇군요. 예. 지금 그 2조 위안의 이제 구성이 지금 또 문제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럼 2조 위안을 갖다가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건데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비를 갖다가 직접 끌어올리기 위해서 소비 부분을 자극하기 위해서 마련 그 계획된 쪽으로 얘기되는 돈은 한 1조 위안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1조 위안은 지방 정부들의 재정 위기를 갖다가 메꿔주는데 1조 위안을 쓰겠다. 그러니까 1조 위안 돈은 큽니다만은 이게 사실 시중에 풀려서 어떤 유효 수요를 자극하는 돈이라기보다도 그냥 어떤 좀 시샘말로 말하자면은 장부에서 이게 돈을 맞추는 정도에 쓰이는 돈이니까 그렇게 보자면은 이 규모가 더 줄어드는 거죠. 직접 소비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라고 한 거는 1조 위안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이 위기가 오고 있는 중국 경제의 경기 부양책으로 과연 작동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실업률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럼요. 뭐 발표된 것만 20%면 실상은 더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정책의 효과가 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적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또 흘러나오는 얘기가 추가로 1조 위안 정도를 더 조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 1조 위안의 이야기도 어떤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용도를 들어보니까 중국에 있는 은행들의 자본을 갖다가 확충해 주는 돈으로 1조 위안을 또 쓰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대한 정부가 돈을 풀어봐야 한 3조 위안 정도를 갖다가 조성을 하는데 그중에 1조 위안은 지방정부, 1조 위안은 은행 이렇게 되니까 실제 그 사람들의 소비로 들어가서 유효 수요가 될 수 있는 돈은 1조 위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서방 쪽이라든가 여러 논평가들이 어떤 예측을 하냐면은 아무래도 연말쯤 되면 뭐가 또 나올 것 같다. 나올 거다.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 사실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우리 너무 어렵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은 대안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지 않고는 시 주석이 나와서 이렇게 어렵다는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 대안이 아마 연말 때쯤 추가로 나올 거다.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얻으려면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이게 부동산 위기로부터 시작이 된 만큼 정부가 정책 기조를 갖다가 크게 선회를 해가지고 다시 부동산 부분을 갖다가 다시 최소한 당분간만큼은 어느 정도 살려주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이든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중국 경제를 끌고 가겠다라는 새로운 방향을 보이든가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해야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지방정부가 그 공실이 된 지금 분양이 되지 않은 아파트라든가 건물들을 사줄 정도로 적극적인 뭔가를 해야 된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번에 중국이 이런 어떤 정책적으로 큰 기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데는 미국 연준의 빅컷이 큰 몫을 했다고 보거든요. 사실 인민은행은 그동안 이 통화 정책 완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를 안 하니까 이 어떤 금리 스프레드 차이 때문에 아마 못 하고 있었는데 사실 뭐 그 전에 도발을 하긴 했죠. 연준이 금리 내리기 전에 이미 인민은행이 한번 금리를 내렸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연준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미중 간의 금리 격차가 가져올 그런 어떤 변화, 우리 시장의 변화 이런 어떤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 금리를 인하해서 그 압력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그 타이밍의 경우에는 중국이 지금 5%를 올해 성장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는데 중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보여줬던 실적에 비하면 이 5%라고 하는 경제 성장률을 결코 높은 건 아니거든요. 정말 어떤 최소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3%가 나왔는데 2분기 경제 성장률이 4.7%가 나왔다. 그럼 이제 이걸 합쳐보면은 결국 5.0% 되니까 이대로 가면은 이거 5% 달성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건 잠깐 경제 얘기에서 좀 정치 얘기도 좀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중국의 실업률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경제 문제로 보면은 실업률이라는 수치로만 보이지만은 정치 문제로 보면 이거 심각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그 혼란이라든가 이 반항의 분위기 같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원래 중국 공산당에서 요번이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달이 아니에요. 달이 따로 있어요, 보통. 이런 부분이 중국 정부가 지금 현재 경제 위기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한창 선진국으로 가다가 국민소득이 4천만 달러에서 10,000달러 그 사이에 들어가면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갇혀버리는 그걸 우리가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중국이 그 덫에 빠져 있을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냥 한 가지 문제만 지적을 하자면은 중국 경제의 체질이나 모델 자체를 그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갈 적에는 수출 위주로 가가지고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로 가서 굉장히 공격적인 자본 축적과 자본 투자를 하는 모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 정도의 덩치와 성숙도를 가진 경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처럼 수출 위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중국 스스로도 힘들어지고 세계 경제도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부동산 부분은 확실하게 털고 가겠다면 이런 저걸 하고 한다면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라든가 제조 그 다른 부분에서 소비를 갖다가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다른 방향으로의 정책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러려면은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 됩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소비가 너무 적어요. 너무 많은 그 국민소득의 너무 많은 양이 다시 자본축 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수출을 위한 생산으로 투자되고 있는데 다시 중앙은행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소비를 쫄라매버리고 이게 다시 생산에 재투자되게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소비를 많이 해서 내수 시장을 키워가지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중국 경제를 가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시진핑이라든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이런 식의 방침을 과연 달가워할 것인지 이거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쩌민 주석 그리고 후진타오 주석, 시진핑 주석까지 쭉 이어오면서 사실 장쩌민 주석 때는 막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든 활성화시켜 보려고 했던 거고 시진핑 주석 때 들어와서는 공동 부유라고 해서 그 시장을 어떻게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공동 부유가 아니라 약간 공동 빈곤처럼 돼가는 분위기니까 이걸 다시 바꿀 뭔가의 어떤 변화의 모멘텀이 지금 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본이 그 아베노믹스라고 있었죠. 아베 전 수상이 살아있을 적에 하던 경제정책. 이 아베노믹스의 중국판이라고 할 만한 어떤 내수의 경기 부양 같은 걸 하는 이런 걸 할 만한 배짱과 준비가 지금 중국 지도부가 공산당 지도부와 엘리트들이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질문이 아마 지금부터 올해 말 정도까지 계속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중국 펀드에 이제 뭉칫돈 넣어놓고 저처럼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은데 이미 눈치 빠른 기업가들 또 뭐 투자자들은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미리 자산을 옮겨놨다고도 하더라고요. 지금 뭔가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건 너무 늦은 걸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 관점에서는? 제 생각에는 지금 중국 정부가 한 조치는 굉장히 강한 조치거든요. 뭐 2009년에 바주카포만큼이라고 불리는 그 정도의 강력한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금융정책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그러니까 한 10월, 11월 초 정도까지는 이 효과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뭐 연말을 넘길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이 효과가 지속이 될 거다. 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조언 투자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